텐데요. 이 유지점은 무형적 복잡성이라고 하죠. 무형적 세계예요. 형태가 없어요. 정령과 정서의 세계입니다. 이게 이제 비물질적 우주죠.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요거를 그 기계적 구강성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가상적인 거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그래서 구강성에 대해서 좀 다루고 가야 되는데, 프로이드가 말할 때 구강성이나 라캉이 말할 때 구강성하고 이 분열 분석의 구강성은 좀 달라요. 프로이드의 구강성은 성적인 거였어요. 라캉의 구강성은 언어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언어로 풀어요. 근데 분열 분석에서의 구강성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접촉면, 나와 타자를 대화를 하잖아요. 나와 타자를 연결하는 접촉면, 즉자와 대자. 즉자라고 하는 건 본연이나, 대자는 타자가 나에게 들어온 것, 그런 나, 타자가 만들어낸 나, 이것들을 구분하는 접촉면. 대행자와 현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행자는 어 내가 상담사라고 하는 건 대행자인 거예요. 내가 상담사라고 하는 건 상담인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걸 내가 몸에 담고 그 역할을 내담자에게 대행하죠. 이게 대행자예요. 현존재라고 하는 건 나에게 가르쳐 준 상담이 아니라 내 본연의 상담을 만들어내는 게 현존재적 상담이라고 한다면, 이런 대행자와 현존재를 접촉하는 접촉면, 이런 것들이 다 구강성이에요. 구치성과 가상성 사이를 접촉시키는 거, 이런 걸 구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접촉면, 이런 게 이제 구강성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기계적 구강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욕망과 주체성의 생산의 아주 기본적인 단계가 돼요. 왜냐하면 접촉면이니까 내 욕망과 타자의 욕망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욕망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외부가, 타자가 나한테 집어넣어서 넌 돈을 많이 벌어야 돼라고 한 욕망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의 접촉면이 이 구강성이기 때문에, 이 기계적 구강성이 그 욕망과 주체성을 생산하는 기초적인 단계가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되니까요. 그게 어디라고 보는 거냐면 가상적인 세계, 즉 정서, 감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구강성은 그래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접촉면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그런 가상적인 걸 구체화하고 또 체험적인 차원, 실제 내가 살아가는 체험적인 차원에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성은 결국 그 정동이나 정서, 감정, 이런 가상적인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되죠. 말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언표, 발화, 이런 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라캉은 이게 전부라고 봤는데, 카타린 이게 전부라고는 보지 않았지만 이 발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구강성은 그래서 라캉처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림, 음악, 이걸 다 구강성으로 봐요. 전부 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구강성이 드러내고자 하는 건 가상적인 거고, 내 안에 가상적인 게 있죠. 그거를 외부로 실체로 드러내는 건 구강성인데, 이런 그 정서나 감정과 같은 그런 가상적인 것들은 사실은 담론에서도 만들어져요. 담론에서도 만들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돈이 없으면 어때요? 돈이 없으면 힘들죠. 짜증나고. 돈이 많아지면 기쁘죠. 이렇게 사회가 구성해 놓은 어떤 이데올로기에서도 담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정치인이 뭐 어떤 이데올로기가 뭐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그 정치인이 잘 됐어요. 그럼 나도 잘 되고, 이게 다 가상성이거든요. 이 다 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가 나에게 구성해 놓은 어떤 담론의 영향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거 말고 이 분열 분석에서는 감각 블럭에서 나오는 감정과 정서에 집중하게 합니다. 감각 블럭이라고 하는 거는 담론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감각된 걸 중심으로 하는 정서와 지각을 추출하는 단위예요. 기쁨을 추출하는 단위, 슬픔을 추출하는 단위. 이럴 때 내 몸은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조건과 어떤 배치에서 슬픔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뭐 행복이 나오고, 뭐 불안이 나오고, 우울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과 배치와 어떤 신체와 어떤 말과 이런 게 구체적으로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감각 단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실제적 감각 단위. 이거를 감각 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가 던져주는 그런 담론성에서 나오는 감정 말고 그런 건 사실은 허상인 거고, 진짜 내가 내 감각에 의해서 나오는 감정, 거기에 집중하면 내가 그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담론성에서 나오는 감정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계엄이 선포됐을 때 다들 불안했잖아요.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계엄에 집중을 하다가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코로나 때도 코로나라는 게 밖에 있는 것 자체로 불안하죠, 그냥. 그래서 코로나 때 우울증 내담자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게 다 그런 담론성에 근거한 그런 불안이 작동을 한 건데, 그거를 끊어내고 감각 블럭,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저 정보를 어떻게 나에게서 계산하는 거예요. 나의 감각 단위에서. 그렇게 해서 그 내가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내 감각 블럭을 관찰할 수 있으면 내가 그 감정을 통제하거나 조율하거나 내가 주체적으로 그 감정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 블럭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이 무형적 복잡성, 비물질적 우주의 성향이 강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감각 블럭을 다루는데 유리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국 정서하고 지각을 추출하는 어떤 배치를 중심으로 한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담론의 소리가 아니라 실존적 자기가 실제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이런 실존적 자기를 잘 발견하고요. 그 담론의 소리하고 담론성하고 실존적 자기를 잘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하고 주체성 형식으로 이걸 이행하게 합니다. 이 감각 단위를 중심으로 이게 내 주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이행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다루게 하기 위해선 미학적 기계들이 필요해요. 음악, 미술, 연극, 행위예술을 특히 좀 가치 있게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감각 블럭을 완성된 모델로 제시할 수 있다고 가타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각 블럭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면 과학적 패러다임을 미학적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그 변이적 지각과 변이적 정서를 조성한다고 해요. 여기서 그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답이 정해져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불변하죠. 답이 딱 정해져 있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런 거는 이제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 패러다임. 미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창조하죠. 미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새롭게 만드는 개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난 똑같이 그릴 수 있다. 이건 미학적이지 않죠. 재현적이죠. 미학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그리지 못하는 나만의 새로운 것을 그려내는 게 미학적 패러다임이죠. 감각 블럭이라고 하는 건 내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만들어낼 수 있고 나만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외부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감각 블럭의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원하는 어떤 정서나 지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갖고 있는 지각이나 정서가 굉장히 주변에서 볼 땐 변이적일 수 있죠. 어쨌든지 간에 내가 감각 블럭에 집중을 하면 이런 그 담론성하고는 좀 멀어질 수는 있으나 내가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주체성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실천의 준거 패러다임을 담론성에서가 아니라 감각 블럭을 통해서 생산되는 정서나 가상적인 걸 중심으로 삼는 게 이제 분열 분석의 목적이에요. 담론성을 실천의 준거 패러다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다 돈 벌러 다 나가는 거죠. 이게 담론성을 실천의 준거 패러다임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돈 버는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내 행복의 어떤 감각들에 집중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나에게 긍정적인 정서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거죠. 그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내 실천의 준거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블럭을 더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좋고 관찰을 하고 만들어내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주체성 구성체들의 창조를 위한 그 조건을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생산된, 즉 감각 블럭을 통해서 생산된 지각과 정서들은 반은 대상이고 반은 주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딱 떨어져서 내 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반은 주체고 반은 대상이다라고 하는 건 교류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비담론적이고 정서적인 세계, 무형적인 세계인 겁니다. 이 감각 블럭은
그 정신적 무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면 다들 돈 벌고 사는데 나는 돈 벌지 않고 그냥 뭐 월급 한 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편안하게 그냥 나만을 위한 삶을 살 거야. 넌 결혼 안 해? 난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담론적이지는 담론성 안으로 남들처럼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측면에선 이렇게 감각블럭으로 가기까지는 정신적인 무질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힘든 시기를 거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욕망의 배치를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담론적 욕망의 배치에서 그 내 주체적인 욕망의 배치로 하는 걸 미학적 욕망의 배치라고 해요. 이게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미학적 욕망의 배치라는 표현도 책에 나오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요거를 가생태학이라고 해요. 가상적인 것, 감정과 정서를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고, 미학적 욕망, 나의 그 담론적이지 않은 미학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환경을 배치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감각블록을 통해서 분열 분석이 만들고자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비물질적 우주에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경향성들을 띠죠. 이런 건 이제 담론성을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냐, 이 담론성 근저에서 접촉 경계면을 만들고 살아가요. 담론성을 완전히 무시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되기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를 알고 그게 되고 싶은 걸 되는, 이게 가능해지고요. 요 감각 블럭을 훈련하고 연습하기 위해서 그 유년 기억을 끌어내는 활동도 분열 분석에서 해요. 근데 그 정신 분석에서 하는 유년 기억을 끌어내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정신 분석에서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의 권력의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 분열 분석에서 감각 블럭을 위한 유년기의 기억은 담론성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게 그 사람이 감각했던 과거의 기억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걸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살려내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담론성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삶의 준거 체계를 외생적인 준거 체계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외생적인 준거 체계, 그 감정 이런 뭐 감정과 상관없는 그 외부가 나에게 강요한 내 삶의 기준, 이런 것들을 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그 인식을 통해서 그 준거 체계를 만드는 걸로 전환하는 게 분열 분석이 추구하는 바기도 하고, 이 비물질적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 재현 똑같이 다른 사람을 따라하고 담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실존적 사안으로서 그 자기가 관찰한 정서 블록, 감각 블록 그걸 통해서 자기가 되는 것, 주체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감각 블록을 통한 주체성 생산입니다. 요때 자기의 특이성이 생산돼요. 감각 블록으로 자기를 발견하니까 남들과 다른 나를 확인하는 것, 내 특이성을 확인하고 특이성이 생산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어진 대상이 아니고 실존적인 영토의 특이성에 입각해서 자기를 과정화하는 되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감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가 돼야지라고 하는 목적보다 자기 되기를 통한 그 과정화 되기에 좀 더 감각이기 때문에, 감각을 즐기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즐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지금 나한테 있는 감각을 즐기기 때문에 더 과정화 되기라고 이걸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각 블럭이나 정서 블럭을 이제 그 비물질적 우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 친숙한 얼굴, 가족 이야기 이런 거 통해서 이제 경험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끊임없이 오가게 하는 게 어떤 카오스 모제의 한 일종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물질적 우주, 좀 정서적으로 좀 잘 감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비물질적 우주에 속하고요. 그 비물질적 우주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우울증이나 불안증처럼 어떤 우울이나 불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그런 비물질적 우주에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비물질적 우주는 오히려 더 그 정서와 감정에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에만 몰입되어 있는 건 오히려 편집증적이 되는 겁니다. 어, 그거는 이제 오히려 아까 이거 영토성 안에 있고 싶으나 그러지 못하는 미끄러져가는 차연에 의한 신경증적 그 반응을 하는 영토성 내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죠.